사랑의 연습이 있었다면 우리는 달라졌을까? 내가 널 만난 시간 혹은 그 장소, 상황이 달랐었다면 우린 맺어졌을까? 하필 너 왜 내가 그렇게 철없던 시절에 나타나서 그렇게 예뻤니? 자, 지금은 챔스 결승 끝나고 나서 수업 녹화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흥민이가 골을 못 넣어서 아쉽네. 교과서 12쪽부터 15쪽까지고 이제 한국사 부분입니다. 자, 일단 유럽 제국주의 정책이 이제 일어나는 과정과 그리고 그 제국주의 정책에 대해서 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를 배웠고, 지금 이제부터는 조선이 이런 세계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배우게 되겠습니다. 조선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편으로는 유럽처럼 근대화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한편으로는 어떤 저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수호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수업 시간에는 조선 말기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인데, 세도정치라는 어떤 정치적 혼란 상황이 나타나고 있었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조선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이 이런 외세의 어떤 접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을 쇄국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정책인지를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당시 1863년 조선의 상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극심한 세도 정치로 인해서 왕권이 굉장히 약화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일단 세도 정치라는 것은 특정 집안에 의한 어떤 권력 독점 현상을 세도 정치라고 부르게 되는데, 당시 이제 안동 김씨라든지 풍영효 씨라든지 이런 집안에서 이제 왕비를 배출해내고, 이 왕비의 집안에 의해서 이제 권력이 이제 독점당하면서 어떤 관직 임명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전부 다 어떤 국왕이나 어떤 조선의 시스템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집안의 힘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기강이 굉장히 혼란해지게 되고, 어떤 과거 시험이라는 어떤 정해진 시스템이 아니라 이 특정 집안에 잘 보여야지 관리로 임명되는 이런 어떤 정치적 혼란이 나타나게 되면서 왕권이 굉장히 약화됩니다. 자, 이렇게 어떤 특정 집안에 잘 보여야 관리가 되는 상황 속에서는 어떤 지배층의 굉장히 부패가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집안에 뇌물을 바쳐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 관직에 임명된 관리들은 이제 뇌물의 본전을 뽑기 위해서 굉장히 백성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수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삼정의 문란이라고 부릅니다. 삼정은 뭐냐면 이 세 가지 세금 제도가 굉장히 문란해지면서 백성들이 고통받는 상황을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세 가지 세금 제도가 뭐냐면, 일단 전세, 군포, 환곡이라는 이 세 가지 세금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전세는 가장 기본적인 세금입니다. 농사를 짓고 그 대가로 바치게 되는 세금을 전세라고 하고요. 군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군대를 가는 대신에 이제 배를 바치게 하는, 면포를 바치게 하는 세금을 군포라고 합니다. 환곡은 원래 세금이 아니라 어떤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봄에는 이제 먹을 것이었기 때문에 관청에서 곡식을 백성들에게 빌려주고, 이제 가을에 갚게 만드는 제도가 이제 환곡이라는 건데, 이제 이때는 이제 백성들을 수탈하기 위해서, 괴롭히기 위해서 세금처럼 악용되는 것을 환곡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굉장히 국가 기강이 혼란해지면서, 왕권이 혼란해지면서 이제 백성들의 삶까지 괴로워지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상황 속에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원래는 왕족의 먼 후손이고요. 이제 당시에 이 왕족 중에 좀 똑똑한 사람들은
이제 이 특정 집안에서 반란의 누명을 씌워서 이제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특정 집안에서는 왕이 멍청하면 멍청할수록 오히려 자신들의 뒤에서 조종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 역시 이 안동 김씨의 견제를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맨날 술 마시고 돌아다니고 잔치집마다 쫓아가서 뭐 횡패 부려서 뭐 얻어먹고 이런 행세를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철종이 죽고 난 이후에 이 흥선대원군이 이제 이 어린 둘째 아들을 이제 왕위에 올리게 되면서 이제 고종이 왕위에 되고요. 당시 고종의 나이가 12살이었기 때문에 이 어린 아들을 이제 돕는다는 위치에서 이제 10년 동안 이제 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원군이라는 거는 원래 왕의 아버지를 부르는 말이 대원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흥선대원군이 당시 고종의 뒤에서 어떠한 개혁 정책을 실시했는지를 여러분이 배우면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자, 일단 제일 첫 번째는 왕권 강화 정책입니다. 당시에 이제 극심한 세도 정치로 인해서 왕권이 약화되었다고 했죠. 이거를 이제 다시 왕권이 강화시키기 위해서 일단 안동 김씨 같은 특정 집안을 몰아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 때 이제 정치의 중심이었던 비변사 2학년 때 배웠던 내용 잠깐 되짚어보자면 비변사는 원래 국방이 혼란했을 때 그런 어떤 국방의 어떤 긴급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신들이 모이는 장소가 비변사입니다. 근데 이제 임진왜란이나 어떤 병자호란 같은 거대한 전쟁을 거치면서 원래 이제 의정부에 모였었는데 이 전쟁 기간 동안 계속 비변사에 모이다 보니까 국가의 고위 관리들이 그래서 비변사에서 이제 회의를 하는 것이 조선 후기 때 어떤 정치 기구의 핵심이 됩니다. 비변사가. 그래서 이 비변사가 나중에 세도 정치의 어떤 핵심적인 기구로 변질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이 비변사를 폐지시켜버리고 다시 조선 전기 때 최고 회의기구였던 의정부를 다시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수학여행 때 갔다 왔었죠. 이 임진왜란 때 불타서 이제 황폐해져 있었던 경복궁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떨어진 왕권의 위상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경복궁을 세우게 되는데 이 경복궁을 세우는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단 이 당백전이라는 당시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돈을 찍어냅니다. 찍어내서 이제 무분별하게 발행을 하게 되는데 이 돈을 계속 찍어내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제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서 이 오르는 물가에 비해서 백성들은 이 동전을 구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워지는 이 물가 혼란으로 인해서 굉장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경복궁을 싹 짓기 위해서 훌륭한 나무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훌륭한 나무를 어디서 가져오냐면 이 양반들이 당시 유교 사회니까 조상들의 무덤을 엄청나게 열심히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 무덤 주위에 심어두었던 이제 묘지림을 이제 베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양반 가문들에서도 자기들이 수백 년 동안 관리해왔던 조상들의 무덤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나무를 베어가니까 이제 양반들도 굉장히 큰 반발을 하게 되었죠. 어찌됐든 간에 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러한 어떤 정책들이 실시되었고 그 중에 이런 부작용도 나타났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민생 안전 정책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삼정의 문란이라는 이 세금 제도가 이제 문란해지면서 백성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하나하나 뜯어 고칩니다. 일단 전세, 군포, 환곡 각각의 어떤 세금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개혁을 했는가. 일단 아까 농사를 짓는 대가로 바치는 세금이 전세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걸 어떻게 악용하고 있었냐면 이 양반들이 자기 토지들을 이제 관청에 신고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신고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나라에서는 그 세금을 그 양반 토지에 부과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전국에 있는 토지를 다시 재조사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소유가 누군지 명백하게 밝혀내면서 이제 양반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의 어떤 토지를 재조사하는 것을 양전이라고 합니다.
양은 측량한다고 하는 것이고, 저는 이제 토지죠. 그래서 토지를 측량함으로써 이제 세금을 제대로 부과할 수 있게 되었고, 군포개혁. 자, 그래서 당시에 이 군포라는 거는 군대에 가는 대신에 이제 면포를 바치는 것을 군포라고 한다 했죠. 자, 근데 당시 조선에서는 양반은 군대를 면제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힘없는 백성들만 이 세금을 부담하고 있었죠. 군포를. 그래서 양반도 군포를 징수하겠다라는 제도를 호포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양반들의 엄청난 이제 반발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결국 이 흥선대원군의 의지로 이 반발을 꺾고 양반도 이제 이런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환곡이라는 거,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되돌려받는, 이자를 붙여서 되돌려받는 것을 환곡이라고 한다 했는데, 이것을 이제 지방관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방관이 담당하게 되니까 이 뇌물 주고 부임한 지방관들이 그 뇌물을 다시 뽑아내기 위해서 이런 어떤 악용하는구나 라고 해서 이제 지방관이 아니라 마을에 제일 덕망 높은 사람이 이 마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창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백성들의 고통을 낮춰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원을 철폐합니다. 서원은 우리가 뭐냐면 이제 조선시대에 이 지방에서 사립 중등학교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양반들이 모여서 이제 공부하면서 과거를 준비하는 곳이었는데,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당시에 이 유교 어떤 사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서원의 토지에는 세금을 면제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서원의 토지는 세금을 면제해줌으로써 이 서원의 토지에서 나는 걸 가지고 이 서원의 운영비를 쓰라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세금 면제를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당시 양반들이 이 세금 면제 혜택을 악용하기 위해서 자기 토지들을 다 서원 토지로 다 돌려놓으면서 자기의 세금을 면제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없애버리고 이제 서원을 정말 필요한 몇 개만 남겨두고 대부분 다 없애버립니다. 당시 또 양반 유생들의 엄청난 반발을 맞이했지만 결국에는 서원을 없애버렸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대부분 보면 양반이나 유생들의 이익에 반하는 원래는 군포 같은 것도 전세 같은 것도 다 부담하지 않았었는데 양반들에게 세금을 부과시키다 보니까 엄청나게 반발이 심했었고, 또 서원 철폐 역시 엄청난 반발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점. 자, 그래서 이런 국내에서 이런 개혁 정책을 실시했고, 이제 대외 정책을 보자면 당시에 어떤 서양의 외세 세력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가 병인양요란 사건이고요. 1866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당시 천주교를 굉장히 탄압을 했었는데 천주교가 사실 제사를 금지시켰었죠. 그래서 이 유교 사회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었기 때문에 이 프랑스 신부와 천주교 신자들을 이제 사형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빌미로 프랑스가 강화도를 침입해온 사건을 병인양요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라는 건데, 오페르트는 독일 상인입니다. 당시 독일 상인이 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무역을 요구하다가 이 대원군의 아버지의 묘에 굉장한 보물이 있겠다 싶어서 이 사람이 이제 밤중에 가서 이제 이 무덤을 파낸 사건을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조선 사회에서 조상의 무덤이 엄청 중요한 곳이죠. 유교 사회에서는. 근데 이 서양인이 와서 조상의 무덤을 팠다라는 것은 이 서양인들을 당시 조선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어떤 짐승과 같은 존재, 남의 부모의 무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파는 존재, 이런 식으로 이제 서양 사람들을 바라보게 했던 사건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입니다. 세 번째가 신미양요라는 사건이고요. 1871년입니다. 이 사건은 제너럴 셔모노 사건이라는 사건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제너럴 셔모노 사건은 뭐냐면 이 미국 배입니다. 미국 배인데 당시 평양의 대동강에 들어가가지고 백성들에게 이제 무역을 요구하면서 이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이제 많은 난동을 피웠었는데, 그래서 이 화났던 평양 백성들이 이 제너럴 셔모노에 올라가서 이 배를 불질러서 침몰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빌미로 이제 5년 뒤에 미국이 이제 찾아와서 강화도를 침입하게 됩니다. 자, 주로 다 강화도를 침입하게 되는데, 강화도가 어디 있냐면 강화도는 이 서울에
이게 한강입니다. 한강. 일로 들어가면 바로 서울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화도라는 곳은 이 수도를 지킬 수 있는 어떤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계속 찾아오게 되었었는데 이 병인양요나 신미양요 역시 다 여기서 조선 군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결국에는 막아냈던 사건이 이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얼마나 서양 세력들이 어떤 폭력적이고 침략적이고 또 야만적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 이 조선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시는 저 서양 세력과 통상수교 어떤 무역이나 어떤 외교 관계를 맺지 않겠다 이런 거부 정책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부 의사를 확실하게 밝히기 위해서 전국에 비석을 세우게 됩니다. 그 비석을 척화비라고 합니다. 척화비. 그래서 다시는 저런 서양 사람들과는 어떤 교류하지 않겠다라는 이 척화비가 지금 기장에도 세워져 있습니다. 기장 어디 있냐면 여러분 대변 초등학교라고 하는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당시 초등학교 회장이 이제 이름을 바꾸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대변이라는 곳에 가면 이 척화비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세웠던 척화비가.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엇갈린 평가가 존재하는데, 일찌감치부터 우리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성장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본의 비참한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이런 거부 정책은 잘못된 판단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서양 세력들의 어떤 이 통상수교 요구는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그 나라의 식민지가 되어가는 요구이고, 그래서 저런 침략적이고 어떤 야만적인 요구는 거부하는 것이 맞고, 차라리 흥선대원군이 더 오래 집권해서 이제 조선을 탄탄하게 어떤 정비하는 것이 더 옳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정답인지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좀 길어졌네. 끝.